바라보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진짜 종교인일까요? 평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이 진짜 종교인 아닐까요? 매주 이 시간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에 대해 한 사람씩 자세히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3번째 시간으로 1954년과 1981년 두 차례에 걸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UN 난민기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이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공동저자 이찬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UN 난민기구 네.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 난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유엔 난민기구에서 정한 유엔 난민 협약이 있는데요. 거기 1조에 난민을 이렇게 규정하고 출발했어요. 좀 길고 딱딱하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인종, 종교, 민족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그러니까 자기 나라죠.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예. 이렇게 규정을 길게 해놨습니다. 이런 규정은 참 어려워요. 예. 네, 조금 복잡하죠. 간결하게 좀 설명도 가능할까요? 근데 우리말을 보면 정확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말 난민의 나는 어려울 난자예요. 근데 한자가 우리말이 지금 조금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영어로 하면 refugee라고 하는데요. 그게 번역어예요. 근데 refugee란 말은 낱말 뜻은 뒤로, 그러니까 반대로 도망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또 언어 라틴어에 언어를 두고 있는 말입니다만 정확히 우리말로 표현하면 피난민이에요. 그러니까 난 어려움을 피해서 온 사람들 이런 뜻이죠. 피난민이라는 우리말 정확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피난민이라 그러면 의미가 너무 와닿는데 난민 그러니까 그 난민의 피자가 한자의 동사가 빠져서 그런지 뭔가 어려운 사람들 뭔 소리야. 뭐 이렇게 좀 애매하게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핵심은 전쟁과 같은 어려움을 피해서 온 사람들 이런 뜻쯤 되죠. 그러니까 난민은 그 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더 좀 한자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그러니까 UN 난민 기구의 규정에 따라서 얘기하면 자기가 속한 나라가 워낙 어려워서 전쟁 등이나 독재 정치 등 너무 어려워서 살 수 없다고 여겨져서 그 국가의 보호를 없거나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이 탈출해서 다른 나라로 떠난 이런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피해서 온 사람들 어쨌든 큰 틀에서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 그 피난민이 더 좀 정확한 제가 보는 데는 그게 정확한 언어인데요. 네. 근데 이제 피난민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국 전쟁이지 6.25 전쟁을 경험하면서 그 굉장히 많은 가족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피난민과 이거나 피난민과 연결돼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우리가 직접 경험한 언어가 아니라 서양 외국을 통해서 들어온 언어를 왠지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역사와는 다른 나라 사람들 뭔가 우리보다는 좀 열등하거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부족한 나라 사람들이라는 좀 이미지를 가지고 난민이라는 언어를 해석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우리말로 하면 피난민인데 요사이는 그냥 피난민이라는 말은 전쟁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이 되지만 난민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쓰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자, 이 피난민, 최근 우리나라에 이제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이들에 대한 수용 여부를 놓고 또 이제 국민들의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문제는 그 반대가 더 많은 상황이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조금 아까 우리말 좋은 말이 피난민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난민이라고 쓸까? 난민이라는 한자의 의미도 따져보면 그렇게 의미가 연결 안 되는 말이거든요. 피한다는 동사가 빠져버리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특히 난민이라는 좀 낯선 언어로 이렇게 쓰는 이면에 뭔가 그 경제적인 차별 그러니까 그 난민을 뭔가 차별적인 눈초리로 보려는 심리적인 자세가 갖춰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근데 경제적인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는 너희와 좀 본질적으로 달라라는 일종의 인종차별주의 비슷한 그런 문화적 우월감이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서 저희 제주도에 이예멘 출신 난민들이 지금 500명 이상이 와 있고 일부는 좀 흩어졌다고도 합니다만 저는 약간 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긍정적으로 좀 도와주자는 표현보다는 위험하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뜻밖의 훨씬 많아요. 네. 여기에는 어쨌든 난민을 우리보다 못한 사람, 열등한 사람, 위험한 사람이라는 자기중심적 선입견을 가지고 타자화하면서 좀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으려는 비인간적 또는 비종교적 자세가 거기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역사가 근데 이미 피난민 경험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만 1,0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해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의도적으로든지 비의도적이든지 잊어버리거나 망각한 채 무의식적인 자기 우월감의 표현이 난민에 대한 반대로 나타나는 거 아닐까 이런 해석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유엔 난민기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뜻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난민을 돕는다는 것이 이 평화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 것인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유엔 난민기구 언제 어떤 계기로 만들어진 기구일까요? 네, 이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이 거의 쑥대밭이 됐죠. 물론 아시아대로. 2차 대전 당시 유럽에서 정말 대규모 피난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대규모 피난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당시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유엔에서 1950년 12월 14일에 그 유엔 본부안에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난민을 도와주자는 말은 또 전쟁 때문에 관계가 서로 얽히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를 지금 비판한단 말이냐 뭐냐 이런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3년만이라도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51년부터 3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본부를 두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1951년 7월 28일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일단 채택되었고 이때 아까 길게 말씀드린 복잡한 난민 규정을 만들게 되었죠. 네. 그러면서 이 모든 난민에게 차별 없는 보호가 제공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필두로 하는 난민 보호 규정을 6가지 정도로 유엔 산하 기구인 유엔 난민기구에서 확정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네. 이 6가지 원칙 간단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핵심은 그런 건데요. 이 보호는 모든 난민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다음 난민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 기준이 준수되어야 한다. 물론 그 난민은 보호국, 자기를 보호해 주는 나라에 대해서 그 특정한 의무를 진다. 세 번째로는 이 비호국이죠. 보호를 받는 이 나라에서 난민의 추방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을 근거로 그럴 때만 난민을 추방할 수 있지. 어쨌든 원칙적으로 난민을 차별 없이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 국제 협력을 해야 된다. 난민 보호는 인도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난민이라는 이유로 국가 간의 국제 정치적 긴장을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무튼 모든 국가는 유엔 난민기구와 함께 이 문제를 협력해 나가자. 이런 얘기들을 기본적으로 정했었고요. 네. 여기에 나중에 1967년도에 난민의정서라는 게 제정되거든요. 여기 3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이게 훨씬 우리에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난민이 인종이나 종교 또는 출신국의 차이에 따라 차별을 받을 수 없다. 두 번째로 난민 신청한 사람에 대한 강제 송환을 금지한다. 또 세 번째로 난민의 자격을 처음에는 2차 대전에 중에 발생한 사람만에 한정했었는데 이제는 이후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특정 시기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난민을 다 포함한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 또는 당사국 내 현저한 위험을 피해서 타국으로 피신하려는 이들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네네. 이제 이틀 전에 6.25 한국전쟁 기념일이기도 했잖아요. 1950년에 발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이제 유엔 난민기구가 설립이 됐는데 우리도 그 당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1,0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을 했고 이 유엔 난민기구의 도움도 받고 했던 경험이 있겠죠. 그럼요. 이
6.25 전쟁으로 인한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6.25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사망자만 250만 명이에요. 남북한 합쳐서. 부상자 합하면 520만 명. 어마어마하죠. 네. 피난민 말씀하신 대로 직접 피난했거나 피난 가족 연결된 사람들만 해도 1,0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어마어마한 이 충격을 경험한 게 사실 우리 60, 70년뿐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바로 잊어버리면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유엔 난민기구의 도움을 우리도 한국전쟁 당시 받았고 이렇게 유엔 난민기구는 설립 4년 만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에 난민 지원과 평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뭐 비판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이라기보다는 논쟁이죠. 난민을 보호해준 어느 나라가 보호해준다는 말은 그 난민을 내보낸 나라에 대한 비판처럼 여겨지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생기는 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엔이 에서 1948년 12월 10일에 세계 인권 선언문을 만들어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보편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선언이 유엔 인권 선언문인데 세계 인권 선언문이죠. 그러면서 인간이란 이유로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 유엔의 기본 입장이 되었어요. 거기 유엔 그러다 보니까 난민이란 이유로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탈출한 사람들을 내쳐서는 안 된다. 이거 비인권적이고 비인간적이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고향이나 국가를 떠나서 이 비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난민들을 차별 없이 보호해 줘야 된다는 선언은 우리 지금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도 알아보고 있잖아요. 노벨 평화상의 취지와도 아주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것을 유엔 차원에서 선구적으로 만든 기구를 노벨위원회에서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게 된 거죠. 네. 그때가 1954년이었습니다. 네. 1950년 이제 유엔 난민기구가 딱 3년만 운영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유럽의 난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5년 뒤에 노벨 평화상을 또 한 번 받아요. 네. 예. 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난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더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기구가 없어지진 않아요. 기구는 물론 지금까지도 존속되고 있죠. 더 존속될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유엔 난민 기구의 이러한 조직이. 근데 아무튼 처음에 195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난 이후에도 50년대 유럽은 유럽대로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계속 난민이 발생했어요. 이제 가령 1956년 10월에 헝가리에서 이 소련의 이 일당 식민 지배를 좀 거부하는 이 복수 정당을 보장하는 자유총선거를 하라, 소련군은 철수하라,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라, 이런 것을 내세운 시민혁명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은 자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라고 판단하고 탱크하고 병사를 투입해서 무력 진압하고, 그러니까 난민이 막 전체 유럽으로 막 퍼지고 아시아까지 퍼졌죠. 네. 60년대는 아프리카에서도 그랬고 또 베트남 전쟁이 벌어져서 난민이 발생하고, 물론 50년대 한국 전쟁에 인한 난민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이 난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1967년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엔 난민 의정서를 제정해서 난민을 더 광범위하게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더 많이 활동하게 된 거죠. 1954년도에 난민이 한 220만 명 정도였대요. 근데 1981년도만 해도 1,000만 명으로 급증을 했어요. 네. 유엔 난민기구의 역할이 더 커진 거죠. 예. 그래서 더 커지니까 더 열심히 했고 1981년도에 한 번 또 더 수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아니 3년만 운영을 해보자고 한 이 유엔 난민기구가 세계대전이 종식되고도 계속해서 이제 곳곳에서 분쟁이나 전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교 간에 또 인종 간에 이런 다툼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 그 세계 질서가 지역 안에서 재편되어 가는 과정에 종족이나 종교나 또 이념이나 등등이 겹치면서 끝없는 충돌이 생겨나고 그것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피해서 자기 고향과 국가를 떠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당시 설립할 때 그 34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뭐 10,000명이 넘는 직원이 생길 정도로 커진 거죠. 그랬습니다. 이게 유엔 난민기구는 34명의 직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1951년도에 1917년 6월 기준으로 1,966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 1951년도의 예산이 총 예산이 30만 달러였는데 2017년 기준으로 77억 달러, 한국 돈으로 거의 8조 원. 와. 예산이 8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역설적으로 난민이 더 많이 발생하고 더 많이 도와줘야 될 상황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 운영 기금은 뭐 유엔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국들이 거기 유엔 난민기구 협약 국가들이 내죠. 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겠죠.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또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가 한국이기는 해요. 어쨌든 분담금도 내고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이렇게 유엔 난민기구의 역사와 또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또 종교의 또 참된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 만큼 종교에서는 왜 또 난민을 위해야 할까 그런 가르침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예수님, 부처님도 이 난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부분이 있겠죠. 물론입니다만 더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따져보면 가령 기독교의 기원이 되는 유대교나 이 유대 종교학에서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전통이 바로 난민들에 의해서만 세워진 종교 전통이에요. 가령 이집트에서 생명의 입을 부릅쓰고 노예로 생활하다가 탈출을 했다. 응? 그것을 정말 그런 탈출과 해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이 유대교이고 그것을 전승해 온 것이 또 기독교거든요. 네. 물론 가톨릭 개신교를 포함하는 언어입니다. 또 예수도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런 사실을 의식해야 되고 난민을 돌보는 것을 좀 신앙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관심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더 경계하거나 하는 경향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정말 최근에 제주도를 통해서 입국한 예멘 난민들의 심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어도 더 크더라고요. 제가 저의 추측입니다만 이 약간 이슬람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독교권 사람들이 보수 기독교권 사람들이 그런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원불교는 인종과 국가와 또 종교의 우를 넘어서 모두가 이렇게 서로 은혜로 보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삼동윤리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이고 네. 또 불교는 또 말할 것도 없고 물론입니다. 그렇겠죠. 네. 정말 사회 동포를 다 형제자매로 여길 수 있고 여겨야 한다는 것이 종교들의 한결같은 공통적 가르침이죠. 네. 자, 이렇게 또 각 종교마다 이 난민에 대한 구제 또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현재 제주도에 500명 가량의 예멘 난민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난민 수용에 대해서 이제 5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난민들을 바라봐야 할지 혹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직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5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한다 그러셨는데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 이제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일단은 전국적인 조사를 일부 시행을 한 바가 있는데 일부 지역은 전라도 지역은 수용해야 한다. 찬성이 더 많은 그런 지역도 있었고. 예. 아무튼 반대하는 여론이 이렇게 뜻밖의 많은 걸 보고서 우리들이 좀 더 구조적인 측면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대도시의 전철 입구에 거린이 있거나 노숙자가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그거는 너 순전히 개인의 탓이야라고만 돌리기에는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너무 차이가 심하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도무지 개인의 능력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경우가 많잖아요. 예. 개인의 책임도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사회적 책임이죠. 그렇죠. 난민도 제가 딱 같은 논리입니다. 외국인이냐 뭐 같은 한국인이냐를 구분하기 이전에 세계의 시민 의식을 좀 가지고서 그리고 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인권과 평화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유엔이란 국제기구 전 세계 가장 대표적인 국제기구에서 평화를 얘기하고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서 난민을 차별 없이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전 세계 대표기구에서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한다는 뜻인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정말 이 난민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현명한 지혜를 짜내야 되고 해야 되겠죠. 근데 원칙적으로 이거 반대한다, 위험하다, 본국으로 동원해야 된다 이런 식의 폭력적인 언사는 적어도 종교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치인도 정말 제주도의 예멘 난민 사건을 계기로 한국이 난민을 수용해서 보호하는 아주 모범적인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전체 난민의 뭐 0.4%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멀리, 뭐 이슬람이라든지 정서적으로 통하지도 않는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 얼마나 우리나라를 좀 좋게 보고 기대하고 왔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들고, 우리의 또 우리나라가 이제 도덕의 부모국으로서 정말 그런 역할들 해주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달을 가리키다에서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이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공동저자 이찬수 교수님과 함께 노벨평화상 수상단체 유엔 난민기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